IB 번역되지 않은 것들. 이번 주제는 비판적 사고. 저번에 비판적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요거에 대한 좀 이해를 좀,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비판적 사고 보통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21세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를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해요. 또 우리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IB 프로그램에서의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이제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이고, 그 외에 창의적 사고라든가 윤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무엇보다도 이 서양 어떤 서양 문화나 교육 체계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서구권 학생들에 대한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못하다, 비판적인 사고를가 좀 더 덜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식의 연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구 사회에 유학 온 동양 학생들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어떤 그런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연구 보고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IB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얘기고 또 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또 교육학적으로, 교수 학습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더 많은 얘기들을 하겠지만 볼게요. 이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를 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귀추적 논증이에요. 익숙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비판적 사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귀납 논증하고 연역법, 또는 쉽게 이제 귀납법, 연역법, 이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한국의 IB에 대한, 특히 디플로마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서술형, 논술형,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답을 하려면은 학생들이 귀납 논증하고 연역 논증을 잘 응용해서, 답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IB 번역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귀납하고 연역 이 두 가지로 되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죠? 3단 논법 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연역 귀납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추 논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짓고 말씀드릴게요. IB는 학생들이 오류나 편향을 넘어서는 것을 항상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 사고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낸다던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이 정말 진실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귀납이나 연역으로 그것이 가능한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귀납, 이제, 인덕티브 리즈닝이라고 하고,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어떤 패턴이나 반복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은 좀 일반화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덕티브 리즈닝이죠. 그 다음에 연역을 굉장히 많이 쓰죠. 디덕티브 리즈닝, 이제 깎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것이 참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 거죠. 또는 믿음이 있고요. 그거 이론에 근거해서 정말 현실에서 그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론이 맞다. 이렇게 검증해가는 과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라든가 어떤 논문이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진실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해서 판단을 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하죠. 그 연역 논증이에요. 디덕티브 리즈닝이죠. 이걸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연역 논증은 탑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나 원리나 법칙이 이미 있고 그것은 진리라고 이제 밝혀진 거죠. 검증이 된 것.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연역법, 탑다운, 그래서 하향식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반면에 이제 귀납법은 바텀업,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내가 관찰한 것,
또는 이제 사람들이 관찰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어떤 유사성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뭐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이제 연역법 탑다운인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있는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걸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 지식을 잘 이해했느냐, 이 이론을 잘 이해했냐라는 거를 교육적 목적으로 놓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는 연역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연역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런데 연역법하고 귀납법으로 다시 이전 슬라이드로 오면 보세요. 그럼 만약에 기존에 옳다라고 믿고 있는 이론이 그 안에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관찰하거나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전 세계 세상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오류라든가 어떤 잘못된 믿음이라든가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옳다고 믿는 것들 또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옳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에는 귀납법이나 연역법만 가지고는 그죠?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IB에서 얘기하는 어떤 편향과 오류를 넘어서는 그렇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또는 창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연역 방법과 귀납 방법 논증으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IB를 소개할 때 연역법 논증과 귀납 논증에 익숙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논서술용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번역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귀추라고 해요. 귀추. 가추라고도 뭐 번역을 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abductive reasoning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고 기존의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요. 기존의 이론과 경험 모두를 절대시하지 않고 그렇죠? 기존의 이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대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을 때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제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약이 없다면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겠죠.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경험한 것은 당연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믿겠지만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의 경험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귀추법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 하면 당연히 사실은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과학 철학에서 과학자들은 사실은 연역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귀납법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추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미 뭐 과학 철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 교육이나 발명 교육에서 그 사고 방식, 창의적 사고 방식을 귀추법이라고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추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제가 이렇게 아까는 이제 탑다운, 연역법 탑다운, 그래서 하향식, 바텀업 상향식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귀납법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귀추법은 middle out이라고 하는데, 이거 번역하기가 좀 그래요. 중간에서 나간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 이탈?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이거를 귀추법의 핵심을 가설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옳다라고 믿는다던가 나의 경험이 명확하다라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인 거죠. 그러니까 가설화시키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옳다라고 한다거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이라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무비판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무비판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 추론이라든가 이성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무비판적인 거다라는 건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연역법의 이론이라든가 그 시작점인 연역법의 이론이라든가 귀납법의 경험, 관찰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가설화 시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모델로 만들어가고 실험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설화 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례들을 좀 찾아볼 수 있고,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례로 만들어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예측이라든가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귀축법은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도전한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해요. 태클 한다라고, 챌린지 한다, 도전한다예요. 그걸 그대로 그 사고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도전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려봤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뭐 유불리를 따져본다든가 손해나 이득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게 맞는가? 근데 이제 그걸 믿을 때 그 사람의 말 또는 어떤 정보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져버리면, 그래서 이제 뭐 사기를 당한다던가, 그렇게 믿었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믿었었는데 나의 경험을 믿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시간 관계상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그냥 제가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면서 썼던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성적을 잘 받아야 취업이 잘 된다라는 이 이데올로기 같은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연역법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이론인 거죠. 모두가 믿으니까. 성적은 곧 취업이다. 이렇게 하나의 이론으로 되어 있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취업하기 힘들다. 뭐 대학 가기 힘들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고, 하나 일원화되어 있는 거죠. 믿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제 성적이 좋은 이제 가설을 상황 어떤 예시를 찾아보면 성적이 좋은 선배, 그 선배가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그죠? 또는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적이 좋은 선배들이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성적은 곧 취업이다. 이 공식이 또는 이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제 성적은 곧 취업이다라는 이 명제 또는 이론에 대해서 이 정말 맞는가라는 질문은 아직 던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할 때도 이런 믿음에 근거해서 해요. 그 믿음을 내가 진짜 검증해보지 않았는데, 물론 내 경험을 통해서 검증했죠. 귀납법으로 넘어오죠. 내 자신이든 또는 그 선배가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선배의 성적이 좋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죠. 이게 경험을 통해서도 성적이 적으면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럼 연역법과 귀납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시작 부분을 다시요. 성적은 곧 취업이다. 그 선배가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이 경험,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믿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가? 그래서 규칙법적으로 적용했을 때 사례화 시켜버리면 성적이 좋지 않아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죠.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취업에 성적이만 좋은 성적 외에 다른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본다던가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대기업은 성적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의 변화가 지금도 있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대학 이름도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신입들을 뽑지 않고 경력직을 뽑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시장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성적은 곧 취업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좋은 결과 나오지 않으면 큰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규칙적 사고는 이렇게 현실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화를 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그 선배를 보긴 했지만 다른 선배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성적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든 나를 돌아볼 때 성적 이외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것도 같이 평가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진짜 공부를 하는 것과는 또는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그래서 귀추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든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방식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또 검증도 우리가 또 실험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고 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연역법이 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귀납법이 주는 어떤 그런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적 논증이 자체가 곧 비판적 사고는 아니다.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논증 방법에서 연역법, 귀납법, 귀추법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설명하는 뭐 참고서 같은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것은 그 귀추법을 연역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역법과 귀납법, 귀추법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논증 방법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귀추법을 제3의 논증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연역법적 사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귀추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원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추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